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막판까지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후보들마다 각기 다른 셈법으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요. 집중진단에선 대선 D-7 키워드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선 D-7 여론조사 동향 정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딱 일주일 남았네요, 대선. 네. 이거 뭐 두 후보들, 다른 후보, 다들 후보들 지금 속이 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 네. 가장 최근 나타난 통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오늘 이제 많은 발표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10여 개 여론조사들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예. 내일 이후부터는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이후는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아주 공교롭게 네. 전문가들 표현으로 붙었다. 붙었다. 초박빙이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네. 지금 거의 동률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 것도 일부 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한 뭐 10% 포인트 리드하는 것도 한 개 있습니다만 전체를 종합하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7일 후에 본투표 후 개표 과정에서 누가 이길지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정당 관계자들도 뭐 승패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딱 붙은 것도 있어요? 완전 똑같은 게?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 KBS 조사를 보면요, 예. 그냥 저 소수점 이후까지 똑같아요. 그래요. 지지율 하나하나보다는 뭔가 절대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경제 전문가라서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개별 조사 결과는 뭐 거의 지금 최 평론에 보니까 딱 붙은 게 있다는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이제 여론조사에 뭐 어떤 여론조사든지 간에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 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평론가 말씀에 어떤 그 언론사에서 네. 윤 후보가 한 10여 프로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 방법론에서 그 집전화를 많이 했다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선 전화를. 집전화냐 무선이냐 또 ARS냐 KT냐 네. 이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그 들쭉날쭉하다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화를 걸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전화 수없이 받거든요. 저 네. 응답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응답률이 매우 낮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자체가 1,0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의 그 정확도가 대부분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신뢰도를 많다. 높이 줄 수가 없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 한 3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한 달 전만 해도 양 후보 간의 차이가 굉장히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이 딱 붙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현재는 양 후보가 딱 붙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번 대선이 판가름이 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최영일 평론가님, 여론조사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가 오히려 이 양 진영에 좀 이 지지층에게 좀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선동의 도구로 또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유리하게 나오면 실제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끝까지 절박합니다만 양 진영이 그리고 우리 후보가 지금 리드를 잡고 있다. 그럼 지지층에게 좀 안심도 되고 자신감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은 들쭉날쭉한데 이 이재명 후보는 거의 최근까지 박스권이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점은 일관적이라는 거 지지층이.
단점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벽을 못 뛰어넘는다. 예, 이게 박스권이라는 표현의 이제 한계가 되겠죠. 윤석열 후보는요, 오를 때는 급격히 올랐다가 예. 떨어질 때는 또 급격히 하락을 해서 너를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두 후보 모두 그냥 수렴하는 현상으로 가는데 예.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양대 진영에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결집을 했다. 그럼 남은 7일에 대선 판세의 승리의 이제 변수는 뭐냐? 네. 이거는 아직 선택 못한 중도층입니다. 근데 중도층이 지금 한 부동층, 지금 난 어느 후보인지 모르겠다 무응답이 10% 내외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고관여층은 끝까지 응답을 하지만 예. ARS든 전화 면접이든 정치의 저관여층은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후보 못 정했어. 네. 한 20% 이 정도 중도층이 있다고 보면 이 안에는 2040, 30 청년층도 있고요. MZ세대. 또 이제 여성층의 경우에는 아직 두 후보 다 비호감이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남은 7일 동안 어떤 후보에게 조금 더 기우느냐가 마지막에 이 승리의 막대기가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예. 결정할 거예요. 심지어는 본투표 당일날 예. 가다가 투표장 가다가 지지 후보 바꾸는 지지를 사람도 바꾸는.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예. 정말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야, 정말 지지율이 딱 붙었다 하는 두 분의 그 표현. 그럼 일주일 사이에 지지자를 바꾸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그렇죠. 이런 선택의 가장 큰 변수. 교수님은 혹시 여전히 뭐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일까요? 뭐 단일화가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점점 가능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붙으면 붙을수록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뭐 많게는 9%, 뭐 8%, 작게는 한 6% 정도 나오는데 네. 어쨌거나 6%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 딱 붙은 상황에서 그 6% 중에 절반만 온다고 하더라도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표죠. 지금 붙었는 상황에서 비록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견고한 지지가 한 5, 6% 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야든 여든 간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선거 전날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 과거에 정몽준 후보 그 직전까지 그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서 현재로서 관건은 단일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중도표가 아까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자기 의견을 내비치지도 않았지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결국은 가늠을 하고 있다고 봐서 20% 되는 분들 중에 투표율을 우리가 70%로 놓고 보면 전체 네. 유권자 14%의 이 중도층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돌을 던져주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후보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봐서 예. 안 후보가 얼마만큼 그 단일화에 성공하는가 여부하고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저는 그래서 중도층을 그러니까 마음을 잡는 전략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 가능성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네네. 어떻게 좀 저는 이제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서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아져 있고 될 가능성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을 이미 가동했는데 그게 뭐냐면 단일화가 결렬됐고 끝까지 안 되더라도 예. 단일화가 된 것 같은 효과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 이 결렬의 책임은 안철수 후보 쪽에 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오후 1시에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결렬 선언하면서 그렇죠. 결렬 통보 받았다. 기자회견하면서 막전 막후 상황을 다 공개합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안 후보가 안 받았다. 근데 우린 아직 열려 있다. 오기만 하면은 단일화 할 거다. 네. 이 제스처를 계속 취하면서 그럼 지금 어떤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냐면요. 단일화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럼 안 후보를 찍어서 기호 4번 찍어서 사표가 된다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이제 국민이라면 그 윤 후보로 몰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단일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지금 일단은 유력 후보에게 표가 좀 더 몰려가는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주 견고한 안철수 지지가 아니라면 정권 교체 때문에 야권 후보 중에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낫지 않아? 이번에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과학기술 정책 마음에 드는데 했던 분들 중에서도 예. 견고한 안철수 지지자가 아니라면 되는 쪽으로 밀자 하는 이제 현상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네. 지금 이제 그 전략을 국민의힘은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일부는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얼마 되겠느냐. 민주당도 수를 쓰고 있어요.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후보 완주하게 만들고 그 대신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안철수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기용하는 카드로 그의 과기수 정책도 뭐 포용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가 책임 총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시그널만 주는 거죠. 그래서 안 후보를 중간에 놓고 여야가 모두 팽팽하게 안 후보 지지표를 일부라도 서로 끌어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지지율이 좀 낮아서 혹시 영향을 뭐 좀 있을까요? 영향이? 그야말로 그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김동연 그 전 부총리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어떤 그런 그 행보에 대해서 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예. 저는 상당히 지금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김동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끌어올 만한 동인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저는 김동연 후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끌어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지율도 안 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동연 그 카드는 전혀 저는 그 동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아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분들 중에 남아 있는 게 지금 6%만 남아 있어요. 안 지지. 저는 이게 굉장히 견고한 표라고 봅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 6%는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하지 절대로 이 6% 중에 단 1%도 뭐 이나 아니면 또는 윤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안 될 것 같다. 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가 안 되고 완전히 그 안표가 안 지지표가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계속해서 그 안을 찍어버린다고 하면 이와 윤의 등락에는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아까 중도표 딱 붙었는 상황에서 중도표의 마음을 얼마만큼 양 후보가 이 윤 후보가 끌어오느냐. 전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결국은 정책이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계속해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양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만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중도표 표심 어디로 갈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 오늘 저녁 대선 후보 세 번째 이제 법정 세 번째 마지막 TV 네, 토론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좀 지난번에 경제 정치 외교 했고. 했죠. 이번에 이제 사회 분야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지난번 한두 차례 두 차례 평가는 어떻고 오늘 뭐 가장 큰 이슈가 될 네네. 만한 핵심 쟁점은 뭘까요? 자, 두 차례에 대한 평가는 지지표가 이동하지 않았다. 지지표 이동. 예, 그냥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윤석열이 잘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이재명이 역시 잘하네. 네. 그리고 중도층은 이 심상정하고 안철수가 더 잘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은 뭐 좀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정책도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않아? 뭐 이런 평가들이에요. 예. 근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죠. 오늘 두 가지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 윤과 이 두 후보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다.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예. 사실 사회 분야에서 뭐 대장동이 나올 틈바구니는 없어요. 또는 뭐 이제 배우자의 뭐 주가 조작 문제가 이제 나올 틈바구니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고 두 후보는 마지막 검증의 칼날을 한 번씩은 이제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그러겠죠. 봐야 되고요. 그럼 누가 잘 방어하나, 누가 설득력 있게 공격하나. 예. 거칠게 공격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센 이야기를 해봐야 아까 얘기한 중도층, 지지층은 박수치겠지만 중도층은 이 거친 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눈살 찌푸리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통 큰 쪽이 득점한다.
그리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쪽이 득점한다. 또 검증보다는 미래 비전을 던지는 쪽이 득점한다. 그래서 오늘 치열하게 싸우는 날은 맞아요. 마지막 승부인데 링에서 이렇게 권투로 치면은 뭐 12회나 이제 혹은 15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칼날을 겨루겠지만 사실 중도층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체감되는 정책이나 공약에서 결정할 텐데 이 흥미로운 게 사회 분야는요.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복지 분야. 그리고 복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복지 다 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예산 계획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절벽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출생 문제가 중요한데 이 안에는 MZ세대 문제 다 들어있고요. 여성 문제 들어있고요. 요즘에 젠더 갈등 들어있습니다. 이거 치열할 거예요. 지금 아까 MZ세대와 중도층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표심을 못 정한 게 청년층이 오히려 과거엔 진보 지지가 많았는데 이번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려 있다. 특히 이대남. 근데 2030도 여성층은 아직 누구 찍을지 못 정한 경우가 많다. 그럼 오늘 여성들의 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오히려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하는 건 심상정 후보고 유일한 여성 후보 아닙니까? 근데 이나 윤 중에 어느 쪽이 오늘 여성 시청자의 마음에 좀 더 소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신세당 교수님도 오늘 사회 분야 토론 조금 지지자들이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선거 운동의 핵심은 아까 단일화 문제, 그다음 그와 별도로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도층이. 근데 여태껏 언론이나 양당에서는 너무 MZ세대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MZ세대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중도층, 중산층의 핵심 문제는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 그리고 3040이라고 생각해요. 이 3040이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해서 취업자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전부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왔는데 실제로 3040 세대의 경제 기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당은 전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부 MZ나 또는 젠더 문제에 너무 이게 휘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거 전략을 하는 참모라고 하면 이번 사회 문제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중산층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문제, 그다음에 3040의 일자리 상실 문제, 모든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봤을 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요. 뭔가 지지자들의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서로 간의 한 방이 필요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으로 토론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후보들 뭐 여러 가지 공약 중요한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한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자영업자들 뭐 대출을 정부가 좀 그 빚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끌어안겠다. 또 신용 대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세금을 유예한다든지. 좀 과도한 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과도한 포퓰리즘 얘기는 다 사라진 것이 여야 후보 모두 다 이번 코로나19로 3년째 고통받고 있는 아까 신 교수님 강조해 주셨던 정말 중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30대, 40대, 50대에 그야말로 그동안 버텨왔던 역대 정부의 모든 후보는요. 아까 이 신 교수님 말씀처럼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실제로 그게 실행됐건 아니건. 근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죽어나가고 있다. 살려내겠다. 근데 이건 두 후보의 공약이 차별화가 줄어들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니 여당 후보신데 왜 지금 이 집권 정부를 움직여서 당장 못하느냐. 정부와 협의할 문제를 왜 자꾸 야당 압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계속 또 압박을 해왔어요. 지금 당장 이제 방역도 이제 선거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자영업자 적어도 3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은 12시까지 영업 허용해줘라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긴급 금융 구제 대책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긴급
구제 플랜이거든요. 긴급 구조, SOS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의 이야기가 사실은 긴급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돼 있지가 차별화가 않으니까 예.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가 예. 애매해져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실행령의 문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토론 때 이야기하게 될 텐데 네. 누가 더 이 시청자, 국민들, 특히 해당되는 분들에게 체감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느냐. 두루뭉술이하면 이거 똑같은 내용 얘기하네. 그러면 누가 누구 거 베낀 건가? 네. 누가 원조고 누가 아류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오늘은 체감되는 설득력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 대사면 네. 빚을 정부가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는. 네, 뭐 캠코나 성업공사 느낌이죠. 정부가 빚을 끌어안아요. 필요해 보입니까 경제적으로? 저는 양당이 네. 첫 단추부터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상태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게요. 네. 자영업자가 코로나 들어가면서 2020년 3월부터 네. 얼마를 피해를 받는가에 대한 피해의 기준이 아직도 없어요. 피해 기준 자체가 아직도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네. 돈도 제가 어제까지 더해보니까 140조 정도의 추경을 썼는데 예.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들어간 돈은 20조, 30조거든요. 근데 그 20조, 30조도 피해를 많이 본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이 가고 예. 피해를 안 본 사람한테는 적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그냥 줬다는 게 이게 좀 문제고요. 반면에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뭐 긴급 구조 플랜이 됐든 뭐 100일 계획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피해는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런 피해의 몇 %까지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겠습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껏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게 임대료 나눔 임대료 제도인데요. 나눔. 임대료 나눔 제도도 보니까 이게 엉성하게 좀 짝이 없는 거예요. 3분의 1씩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인은 손해를 하나도 안 봐요. 3분의 1을 깎아주지만 깎아주면 나중에 정부의 혜택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보전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그게 나눔이에요? 그리고 그건 전부 정부가 대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 50조 규모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더 해보니까요. 2020년도에 소상공인의 피해만 제가 추산하니까 50조고요. 60조쯤 되고요. 2021년도 피해도 45조쯤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피해만 100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100조고요. 그에 따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매출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그것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니까 네. 한 300조에서 400조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이제 빚의 증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나중에 부담이 너무 될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지금 아주 확실한 그 기준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 의심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저는 계산부터 단추부터 좀 잘못했다. 처음서부터 피해를 정확하게 저는 규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네. 피해 기준마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참 걱정스럽네요. 이 자영업자들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게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뽑는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네네. 그동안 얘기돼 왔는데 예.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표를 어떻게 던질까를 생각할까요?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네. 부동산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킬레스건이죠. 사실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선 생각해 보시면 압도적으로 당시 야당이 승리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탄생할 때 예. 재탄생을 한 겁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의 이제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이었어요. 정권 심판론 작동했던 거고 이번에도 정권 교체 열망이 여론상 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과반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죠. 과반이 조금 못 미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여권에 불리하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류로 보면 대부분 이제 경제 기사들이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거래도 없거니와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걸 이제 또 정부는 역해석을 하면 자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지금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사철을 봐야 됩니다. 지난 겨울 동안을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안정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시그널 하나에다가 예. 두 번째로는 이 감정적인 분노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앵커 말씀처럼 자 이제는 분노는 할 만큼 했는데
이 미래 투표를 한다면, 과거 이제 심판 투표가 아니라 네. 미래지향 투표를 한다면,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자. 그때 차별화가 또 없어졌어요. 이 대목은. 차이가 이재명 별로 후보는 없다. 현 정부 부동산 잘못했습니다. 유세마다 사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와 난 다르게 가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로 인식이 됐었지만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윤석열 후보처럼 시장을 따라가겠다. 시장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금 유예라든가 다만 이제 보시면은 그 양도세 중과 부분이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 이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공세는 뭐냐면 지금 국토 보유세까지 물리겠다는 거 아니냐.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종부세와 재산세와 다 합산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얘기지 뭐 없는 세금을 만들고 무조건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종부세는 강력하게 손보겠다. 이게 윤 후보의 이제 전략이니까. 네. 그런데 또 여당이 여기에 이제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냐면은 종부세 부과되는 대상이 얼마냐. 결국은 본인을 포함해서 고가의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만 부자 세금 감세해 주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서로 이 공방에 국민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분명히 이번에 정권 교체 여론에는 영향이 살아 있으나 네. 이게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전보다는 부동산 분노감에 의한 투표는 조금 줄어들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할 텐데 네. 이게 여야의 선택의 분기점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의 민심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정말 성이 나 있는데 그래서 후보들 공약을 보니까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부동산 차이. 거의 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 진짜 부동산 정책이 딱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둘 다 뭐 세금 좀 줄이고 공급 확 250만 원, 네. 뭐 그렇죠, 뭐 네. 세금 310만 감내. 원. 근데 국민들은 예.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에서 본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뭐 아니라고 해도 180명의 국회를 가지고 세금을 결정하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책이 아무리 다른 정책을 내놔도 네. 그 아까 정권 교체라는 그 50%에 가까운 속에 묻어 있다고 봐서 저는 이것은 이게 탄세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거는 안 될 것이다. 네. 지금 정부 마지막 이제 문재인 정부 5월 9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각에서 네. 문재인 정부 최근에 원전을 주력 기저 전력으로 앞으로 네네. 60년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네. 발언. 그동안 5년간 탈원전했는데 네. 왜 이렇게 바뀌었지? 대선 앞두고 뭔가 좀 관건 선거 운동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예. 좀 저는 타당합니까? 그런 비판 자체는? 그 비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비판이 있다라고 일리가 봐야 있다?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탈원전이 강력했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변호할 수도 있기는 해요. 정권 차원에서는 자 탈원전은 원전을 지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짓고 있는 원전 포함해서 더 추가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대로 운영을 하고 더 추가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60년 후에 대한민국의 원전은 다 이제 끝난다. 수명이. 네. 그럼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60년 이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정권이 이제 그러면은 10여 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에 대한 강력한 윤석열 후보의 비판이 일리가 있고 먹혀들거든요. 우리는 지금 원전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원전으로 전력의 적지 않은 포션을 또 커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이 아니에요. 감원전이 됐습니다. 원전이 필요한데 이 원전을 쓰되 하지만 우리는 좀 줄여나가자. 왜냐하면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리백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이 경제 토론 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을 네. 조금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후반에 들어서 원전 필요하다. 또 원전은 우리 수출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어쩌면은 이게 이 대선판의 전략적으로는 그럼 이게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론할 수 있는 일리의 여지는 제공한다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이 기류 자체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현 정부와 미래 정부 여야 후보들이 의견이 수렴해가는 거기 때문에
나쁜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방역 패스 이제 사라졌잖아요. 어제부터 네. 끝났죠. 이것도 그러면 조금 탈원전 뒤집는 것과 똑같은 뭔가 대선 앞둔 조금 의도적인 결정일까요? 글쎄요, 뭐 어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패스라는 게 굉장히 귀찮다 그런 어떤 불편이 있어 왔고 또 한 두어 달 전서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로 예. 가는 거였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방역 정책의 1대90도 저는 우선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서 좀 늦었지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편한 그리고 잘한 조치라고 보는 거고요. 예. 선거적으로 뭐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여기서 앞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특히 그중에서도 위중한 사람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이 그 비상 대책을 정부가 잘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갔었어야 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도 10시에서 12시 또는 자율로 풀어주는 것이 저는 어울리는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이건 풀어놓고 계속해서 10시로 묶어놓으니까 소상공인 쪽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은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선 D-7 판도와 정책 방향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